다음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좋은 강의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 신분으로 참여해서 오늘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NFT 관련해서 컨슈머 그리고 약간 이미지 관련 유스 케이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도 NFT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루나 사태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주요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NFT 관련 질문은요. 특히 NFT는 그냥 사진이 아니라 그 NFT 뒤에 들어간 기술이 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사진이 하나가 생기면은 자기 인터넷에 있으면 그 스크린샷 하거나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데 NFT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그 데이터를 레저, 그 오너십을 레저에 올려서 그냥 블록체인 위에 올린다고 하죠. 블록체인 위에서 증명하는 게 아무 많은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어도 그 사람만 그 사람 한 사람만이 그거를 가지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기술을 그 사진을 떠나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많은 유스 케이스가 나왔는데 되게 사용 케이스가 많습니다. 음악 회사들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는 로열티 관련 문제가 있죠. 그 로열티의 오너십을 분리해 보면은 이거는 이 가수가 로열티를 이만큼 가져가고 이 회사가 이만큼 가져가고 이 곡은 누가 오너이냐 그런 거 같은 분쟁이 많은데 NFT 같은 그 기술을 통해서 그걸 또 평등하게 만들 수 있고요. 아까 스타벅스 얘기 말씀드렸는데 리워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에어라인도 있고 크레딧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리워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토커나이제이션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가 NFT를 몇 개 런칭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NFT 뭐 NFT가 그 티어가 많을 텐데요. 뭐 좀 덜 싼 걸 사면은 이 정도의 액세스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새로운 행사를 하면은 그 NFT가 있으면 티켓처럼 돼서 그 이벤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멤버십에 다 등급이 있듯이 비싼 걸 사면은 비싼 걸 샀으니까 난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패션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티파니 그리고 여러 오래된 패션 하우스들이 NFT 기술에 관심이 많은 게 벌킨백 들어보셨나요? 그 비싼 가방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거. 근데 그게 왜 벌킨백이 왜 비싸면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패션 하우스들은 NFT 희소성에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스테이지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NFT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드레스에 NFT가 같이 나오면은 이 드레스 관련해서 주인은 그 사람 한 명밖에 없고 그 드레스를 보유한 자기가 처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고 그 드레스를 사면 NFT가 같이 나와서 그거를 뭐 여러 행사들에 들어가는 티켓팅으로 사용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 외에도 디지털 컬렉터블이라고 해서 그 디지털 드레스를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버킨백 같은 경우에는 5억, 10억 하는데 그걸 매일 뉴욕에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비슷한 유스 케이스처럼 만약에 그걸 좀 나쁘게 말해서는 자랑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proof of ownership이죠.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증명하는 목적이니까 그냥 디지털로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패션업 입장에서는 레베뉴를 제너레이팅 위해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루나 관련해서 아, 아, 원인이 뭐냐고 하시죠. 루나 같은 경우는 원래 루나 토큰 외에도 UST라는 알고리즘믹 스테이블 콜이 있었는데 그 서로 이게 되게 복잡한데 서로 연결해주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코노믹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을 이만큼 랜딩 해주면 얼만큼의 콜레터럴이 필요하고 그게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콜레터럴이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워낙 비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어, 그 돈을 랜딩하고 그 이율을 받아가는 이율도 너무 높고 그냥 시스템적으로 콜랩스했기 때문에 어,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 작년부터 이거 나중에 커지면서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직접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였는지. 그 대신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루나가 제가 알기로 한 10센트도 안 됐거든요. 5센트였나? 그만큼 적었는데 한 100 몇 달러까지 올라왔죠.
네, 80달러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펀지라고 하죠. 펀지 스킴. 그래가지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아마 루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아키텍처를 가진 프로젝트를 많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이더리움인지 뭐든 랜딩을 하면요 이율이 막 10%다. 말이 안 보통 이자가 3, 5%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와 이게 뭔가 수상한데 이렇게 여기거든요. 막 돈 벌 기회로 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이런 게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우선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전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크립토를 펀더멘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POS 방식이 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증권과 가깝게 느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SEC는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펀더멘털 관련해서는요. 아직 크립토 전반적으로는 펀더멘털을 이용해서 자산을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대신에 그나마 적용이 가능한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발란치, 폴리곤, 솔라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레이어 1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일단 이 프로토콜들이 피를 이익을 내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은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 사용 피에 그게 많이 생기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토콜은 이만큼의 피를 제너레이트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그걸 제너레이팅 하지 않는 프로토콜에 비해서 이게 더 솔리드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블록체인은 개발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어느 코딩 랭귀지 지금은 이더리움은 솔리디티나 솔라나는 러스트 그리고 아발란치도 솔리디티를 쓰고요. 폴리곤도 솔리디티를 쓰고 애프터스 스위 같은 경우에는 무브라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랭귀지를 쓰는데 어떤 랭귀지를 쓰는 개발자들이 어느 프로토콜로 가느냐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발자들이 없는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하면은 그게 아무 성장 가능성이 없는데 거기에 돈 투자한 거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거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프로젝트들이 생기느냐 또 이 개발자들이 그 블록체인 기술만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 그 위에 레이어 1이라고 하면은 레이어 2가 있겠죠. 그 위에 어떤 프로젝트들을 짓게 되는지 그걸 잘 지켜보셔야 돼요. 만약에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 컨퍼런스 갈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이 이게 유틸리티가 무엇이냐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지털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사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더리움 그리고 이런 L1들은 사용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아발란치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KKR 큰 그로스 이퀴티 펌이죠. 그 펀드를 일부분에 토커나이제이션 했어요. 왜 토커나이제이션 기술이 나오냐? 많은 이게 부동산에도 적용이 되고 많은 큰 펀드들은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걸 돈 아무 때나 막 뺐다 다시 넣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블록체인 위에 토큰처럼 만들면은 그 자산이 유동성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산이 더 하나의 사용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유동성을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트랜잭션이 높아지면 말씀드렸듯이 피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좋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지켜봐야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POS요. 네. 그러니까 SC가 계속 예전부터 POS 하는 프로젝트들 많이 주시했는데요. 특히 그게 뭐냐면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 Proof of Work 외에는 되게 더 심한 잣대를 사용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더리움 위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어, Proof of Stake나 그리고 SEC에서 관심 가질 만한 약간 이상한 모델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크게 큰 규제를 안 맞은 거 보면은 좀 자비롭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규제가 들어왔으면은
머지 전부터 많은 원이 들어왔을 거고, 왜냐하면 두 번째로 큰 자산이기 때문에 어, 그, 아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 갑자기 막 POS 때문에 규제가 들어온다 그럼 저 되게 매우 놀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웹3 특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게 일단 그러니까 크립토 가격을 떠나서 웹3에 짓고 있는 컴퍼니들이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3, 5년 후에 되게 계속 더 성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많은 회사들이 돈을 잃고 파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작년, 재작년에 큰 VC 펌들이 웹3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1조, 2조, 막 3조 이렇게 해서 돈을 레이징을 한 상태라 지금 그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작은 프로젝트들이 한 프로젝트도 없는데 한 200억 valuation, 20 million dollar 그 정도 valuation 받고 보통 한 4, 5 million dollar seed 투자 받으면 그게 2, 3년 런웨이는 되니까 아직 early stage라 많은 리스키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는 되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사용 케이스가 많은 문제를 태클하는 프로젝트들이라 아마 거기에서도 새로운 웹2 지금의 웹2 사이즈의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변호사인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에서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뉴욕에다가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한국의 관련 법제가 아직 정비돼 있지 않고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 자체도 이 마켓이 아직 머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많이 이제 법인도 세우시고 투자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뉴욕주가 미국에 있는 주 중에 유일하게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뉴욕주에서 비즈니스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을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한 주인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혹시 강 선생님 고객사 중에서 뉴욕주의 비트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있는지 아니면 문의들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현재로는 한국 투자자가 비트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두 번째 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이 아직 머추어하지 않기 때문에 마켓 사실은 어떠한 이벤트들이 나중에 이루어질지,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전 현직에 있어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아직 잡혀지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이 추후에 이 시장이 머추어하게 되거나 비즈니스가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리걸 임플리케이션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실무자 입장에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 비트 라이센스가 같은 경우는 특히 뉴욕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거래소나 또 커스토디언이라고 하죠. 남들의 그 디지털 자산을 대신 보관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따르고 하는 라이센스인데요. 만약에 못 따도 웃긴 게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뉴저지 건너가서 거기 법인 설립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하시거든요. 근데 비트 라이센스는 되게 초기에 많은 비즈니스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지? like 블록했다고 해야 되나? 뉴욕에서 엄청난 큰 성장이 있을 수 없게 약간 이렇게 막은 상황이었는데 아직 그게 빗 라이센스가 더 합리적으로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프로젝트, 큰 회사들은 마이애미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가거나 두바이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8월에서 한국에서 느낀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한국을 떠나서 다 싱가포르로 가고 있어요.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으신 분이 많고 뉴욕에 아마 오신다고 하면은 뉴욕 투자자들을 뉴욕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려면 그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아직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골드만삭스 같이 큰 회사들을 위해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할 규모가 회사가 없거든요. 삼성
외에도 여러 대기업들이 많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뉴욕에 비해서 한 3년 4년 늦은 추세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 뭐라고 하시죠? 시장 자체가 다시 예, 아시다시피 네. 예. 어떻게 매출을 내는지. 레귤레이션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큰 투자자들이 법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그 돈을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헤지 펀드이거나 또 큰 회사의 그 트레저리라고 하죠. 그 트레저리를 매니징하는 사람들은 그 법안을 보고 판단해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데 잘못해서 법안이 나오기 전에 돈을 움직이거나 법안을 잘못 해석해서 움직이면은 그 외에 큰 타격이나 벌금이 많기 때문에 그 법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 이 큰 투자자들이 안 들어올 거고요. 많이 들어온 상태이지만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세금 관련 법안입니다. 세금 특히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일 고통받는 친구들이 크립토 세금하는 친구들인데 아직 그걸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서 돈을 많이 받아도 그 법안이 아직 되게 흐리고 그 워낙 거래 내역도 많고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제대로 된 해석할 게 없기 때문에 그 세금 관련 법안이 또 잘 준비가 돼야 많은 기관들이 더 들어오고 그 이 인더스트리가 더 매출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해시레이트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에는 뭐 이런 추세가 나타나면 뭐 상승장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조금 최근에 나타나는 해시레이트 증가량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뭐 약간 좀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해시레이트가 올라가는 건 좋은 건데요. 그거 말씀하셨듯이 일반 펀드들이 올라가니까 7월이나 8월에 살까 고민을 했는데 뭐 마크로의 영향이 너무 세기 때문에 크립토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아직. 근데 그 해시레이트 이야기가 나온 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은 마이닝이 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규제가 들어오면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캐나다나 미국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의 break even price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닝 운영하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그 수익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그게 보통 한 10, 지금으로 제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12,000불 또 9,000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격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북미로 회사들이 올라오면은 그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게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했듯이 플로우가 올라갈 것이냐 만약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지금 이 가격에서 5,000달러 내려간다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해시레이트 가격 그러니까 profitable 할 수 있는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너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거든요. 비즈니스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2020년도에 3월에 코로나 크래시 왔을 때 비트코인이 3,000달러에서 멈췄잖아요. 그때 거기서 많은 기관 투자들이 산 이유가 비트코인의 그때 fair price 마이닝 가격이 3,000달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또 지켜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